안녕하세요. 강남세브란스병원 간담체외과 교수 임진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암 절제술 및 이식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수술이라고 그러면 이제 예정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많이 겁들을 많이 내세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냥 시술로 끝나면 안 되나? 꼭 수술을 해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수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간은 하면은 우선 간암 절제술이나 이식 치료를 하기 전에 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 그림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시겠는데 옛날 그리스 신화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라고 인간에게 불을 주고 나서 제우스한테 벌을 받아서 매일 묶여 있고, 그리고 이제 독수리한테 매일 간을 뜯기는 형벌을 받은 신입니다. 이 신이 매일 간을 뜯기는데 또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이면 간이 자라서 또 다시 계속 뜯기는 형벌이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옛날부터 그리스 때부터 간은 다시 재생이 가능한 기관이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이제 우상복부에 위치한 젓갈색 장기고요. 무게는 1200에서 1300, 많이 나가는 사람은 뭐 1500까지도 나가고 적게 나가는 사람은 1000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900g 정도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제 혈관 구조상 8개의 옆 구조로 나뉘고요. 보통 좌간, 이 대정맥에서부터 이 담낭까지를 나눠서 좌간, 우간 그렇게 나뉩니다. 이쪽이 우간, 좌간 그렇게 나누게 되고요. 보통 장기활은 다르게 간 동맥, 간 정맥, 동맥, 정맥 말고도 간 문맥이라고 또 하는 또 혈관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설 체계로 담즙을 배설하는 배설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이 옆에 붙어 있는데, 보통 담낭에서 담즙을 만들어내는 걸로 많은 환자분들이나 이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데,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담낭은 일시 보관해서 농축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이거는 돼지간인데요. 돼지간은 이렇게 그나마 좀 사람보다는 옆 구조가 좀 더 잘 보이죠. 이거는 쥐의 간입니다. 쥐의 간은 보면은 이제 옆이 아예 다 나눠져 있고 거의 혈관으로만 중심에 달려 있는데, 만약에 사람 간이 이랬으면 정말 수술도 정말 편했을 거예요. 이렇게 다 쪼개지 않고, 옆이나 그런 쪽으로 쪼개지 않고 여기 혈관만 묶으면 그쪽 옆이 딱 절제하기 쉬워서 되게 쉬웠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거의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나 그런 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강의에는 이제 수술 장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간의 혈관 계통, 아까 좀 간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장기랑 틀리다고 했는데, 우리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일반인들도 동맥, 정맥해서 심장에서 피를 짜주는 게 이제 동맥이고, 글로에서 가서 이제 우리 몸의 조직들로 가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맥으로 통해서 이제 피가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관이라고 우리가 영양분만 딱 가는 게 아니라 수액과 같이 가죠. 그래서 수액이랑 그런 게 갔다가 이제 조직에서 사용되고 나서 남은 찌끄레기랑 나머지 수액들이 림프관을 타고 쭉 모여가지고 목 이쪽에서 정맥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림프관이라고 그러고, 림프절 전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암 환자분들은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림프절 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찌끄레기 타라서 이제 암이 전파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장기를 절제할 때 주변 림프절까지 다 절제하게 돼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간암에 대해서는 간암은 림프절로 전이하는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림프절을 같이 다 절제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제 간암의 종류에 따라서 림프절을 같이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식도인데요. 우리 심장에서 동맥이 공급되면 간이나 나머지 팔다리, 뭐 뇌나 그런 데는 전부 다 동맥을 통해서 정맥으로만 가지만, 간은 보시게 되면은 우리 소장이나 대장 위로 갔던 피가 전부 다 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가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는데요. 이 소장이나 위로 갔던 혈액들은 동맥혈들은 이제 다 피를 공급하고 나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장이나 위, 대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은 한번 간을 거쳐서 전신으로 돌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서 간 경화가 있거나 그러면은 식도 정맥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간이 안 좋아서 뭐 출혈이 됐다, 피를 토했다, 뭐 그런 얘기. 뭐 옛날에 원소 삼국지 보면 원소도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왜 이쪽으로 피를 토하게 되냐면요. 간이 안 좋으면 우리가 이렇게 심장에서 나온 피가 소장이나 대장 위로 갔다가 간으로 가야 되는데 간이 안 좋으면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가늘어지면서 이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못하게 됩니다. 정맥으로 잘 못 빠져나갑니다. 못 빠져나가니까 소장이 붓고 대장이 붓고 위가 붓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피가 못 가니까 이제 옆으로 넘쳐 흐르는 거죠. 그래서 식도 같은 경우는 바로 간으로 안 가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연결된 부위, 그 다음에 우리 항문 주변에 연결된 부위로 이제 피가 역류하면서 이쪽으로 해서 피가 원래 되게 잘 얇았던 관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쪽으로 역류하면서 여기서 이제 혈관이 약해져서 피를 토하게 되고 이제 항문 출혈이 되고 이제 간 경화 환자들이 치질도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체계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직도인데요. 간은 동맥, 정맥, 간 문맥 그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사람 장기에서 간세포를 다 제거하고 혈관만 나타낸 구조물입니다. 제가 계속 왜 이렇게 혈관 구조를 많이 얘기를 하냐면 간은 간단하게 보면 큰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혈관이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절제를 하거나 그럴 때 출혈이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돌아가신 분 장기에 혈관에다가 용액을 싸서 굳혀가지고 혈관을 잘 보이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간 전체 모양이 다 보일 정도로 혈관이 아주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간세포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받은 간세포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간 문맥을 통해서 들어온 이제 소장이나 대장 위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 및 조절을 하고요. 이렇게 들어온 영양분을 가공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흡수된 독성 물질은 해독하고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공급도 하고 전체 혈액에 이제 알부민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나온 혈액 응고인자들이 전체 혈액에 생산을 해서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찌끄레기랑 같이 담즙을 통해서 몸에서 나온 찌끄레기를 같이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거는 되게 간단한 구조긴 하지만 한 덩어리처럼 보이긴 하지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역할도 하고요. 이제 화학공장, 쓰레기 처리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몸에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장기고요. 소장이나 위나 대장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소장도 없으면 살 수 없고요. 예, 그만큼 중요한 장기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퀴즈를 내자면 간이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뭐 지금 웨비나기 때문에 대답을 제가 바로 볼 수 없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간이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이나 복부팽만이 아닙니다. 간이 아플 때는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는 게 맞고요. 이제 많이 안 좋게 되면은 갑자기 안 좋아지신 분들, 이제 만성적으로 안 좋은 분들 말고 갑자기 안 좋아지신 분들은 주로 피로감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 수술한 직후에도 수술이라는 건 이제 간에 있는 악성 종양이나 그런 걸 제거한 후에도 환자분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수술하고 났더니 아픈 건 좀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피곤해 하시고 졸려 하십니다. 그게 간이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좀 가렸는데, 되게 유명한 그 간 보호약이죠. 그래서 여기 광고도 이전에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 항상 하는 말이 이제 피로야 가라. 뭐 그전에는 그렇게 설명했었고, 피로회복, 간기능 개선 효과. 피로회복이란 말을 앞에 붙이는 이유가 단순히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간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간암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보통 간암 하면은 세 가지 정도를 크게 들 수 있습니다. 간세포암, 담간세포암, 그 다음에 간전이암. 꼭 대장암뿐만 아니라 위암도 간으로 전이하는 경우가 많고 대장암이 제일 빈도가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간암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빈도가 높은 간세포암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할 거고요. 이제 여담으로 말하자면 대장암 간전이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수술을 받고 나서 물어보세요. 이거 간암으로 코드가 나갈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보험 때문에 많이 그러시죠. 보험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나중에 간 전이가 돼서 저한테 간 전이 수술을 받고 나면 꼭 물어보세요. 혹시 이제 또 암 보험금 또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꼭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대장암 간전이라서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대장암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담입니다. 네. 간암은 간 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입니다. 아까 담관암은 간 내에도 담관이 있는데 그 담관 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이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간암은 간 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인데 이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뚝 생기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간 자체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간 경화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포가 계속 장기적으로 태어나서부터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간암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암의 빈도는 우리나라에서 폐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아요. 이것도 지금 계속 지켜보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암입니다. 생존율은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암이고요. 이거는 지금 빈도를 보여드린 건데요. 간암은 이게 초록색입니다. 간암은 점점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암의 기본 원인이 이제 B형 간염이라든지 건강 검진도 많이 하고 이제 B형 간염에 대해서 이제 전 국민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그러면서 간암은 점점 많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상하죠. 갑자기 확 늘었다 줄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갑상선암의 빈도수가 너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이제 이거를 암을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그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 빈도가 갑상선 쪽에 이제 초음파를 하는 건강검진 빈도가 줄면서 진단율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최근은 다시 늘고 있고요. 전립선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생존 기간이 늘어지고 그러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고 위나 대장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 횟수가 늘어나면서 2011년부터는 계속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줄고는 있지만 철저히 관리를 하면 또 예방하고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긴 합니다. 간암의 원인을 알아야 이제 좀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간암은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같은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계속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성 간염이라든지 뚱뚱하신 분들 아니면 뚱뚱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데에서 지방간이 되면서 지방간염이 발생해서 그렇게 염증에 의해서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B형 간염이 제일 흔한데요. 우리나라에선 B형 간염은 이제 정의를 하자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보통 B형 간염이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빈도가 되게 높은 전 세계적으로 빈도가 높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점차 이제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어린이들에게 많이 하면서 많이 빈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B형 간염의 지역적 분포에 높은 지역에 포함되긴 합니다. 그럼 그 B형 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느냐? 대부분 산모에서 어머니가 감염됐다가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고요.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이거는 계속 B형 간염 요즘은 태어나면 바로바로 검사를 해서 치료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많이 줄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로 혈액에 의해서 수혈이라든지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침, 의료진들도 많이 감염되고요. 저번에 어떤 의원에서 주사바늘 계속 재활용하면서 이제 C형 간염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주사바늘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B형 간염 환자나 C형 간염 환자들은 수술을 하다가 찔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물론 조심은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간혹 생기는데 그러면 또 저희도 감염이 됐는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문신을 하거나 피어싱 하거나 그러는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직 감염, 엄마에서부터 아기로 감염되는 경우가 왜 많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감염, 태어나자마자 B형 감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엄마가 걸린 경우는 바로바로 그 치료제를 투여하는 이유가 엄마에서부터 아기로 감염되면은 90%가 계속 보유를 합니다. 보통 성인에서 B형 감염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90%가 그냥 저절로 나아요. 근데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90%가 계속 보유를 하게 되면서 계속 퍼뜨리는 상태가 되고요. 이제 만성 B형 감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당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20, 30대 이상 지나면서 비활성 감염 상태가 되거나 이제 뭐 스트레스 받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만성 B형 감염이 되면서 이제 간 경화로 가게 되고, 뭐 5, 60대에 이제 간암까지 가게 되는, 일반적으로 뭐 20, 30대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간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잘 맞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나는 이미 감염됐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꼭 외과에서는 주로 하진 않죠. 외과는 이제 수술을 주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내과에서 검사를 해서 B형 감염이 이제 활동성이 되면은 요즘은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항바이러스제 매일매일 복용해야 되긴 하지만 먹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먹지 않더라도 다시 활동성으로 되는지, 비활동성인 상태에서도 활동성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비활동성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활동성, 아까 그 표에서 보였듯이 비활동성 간염 상태에서도 연간 0.1%에서 간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혹시 활동성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암의 원인은 지방간이 있는데요. 지방간은 이제 주로 술이나, 요즘은 술을 많이 장기적으로 먹지 않는 분들에서도 이제 지방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방간은 이렇게 간세포가 보면은 원래 이제 세포가 빽빽한데 중간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면 뻥뻥 뚫려 있는데 이게 다 지방이 들어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간에 5% 이상 있으면 지방간으로 정의를 하고요. 지방간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이나 이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요즘 먹을 게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죠. 또 뭐 먹방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밤에 자기 전에 잠 안 와서 유튜브 잠깐 틀어놓으면은 먹방 보고 있으면 또 슬쩍 일어나서 또 하나 주워 먹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먹게 되면 비만이 되고 운동 부족이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또 먹고, 또 그러다 또 먹기만 하면 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또 요즘 만나면 또 술도 좀 먹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당뇨라든지 대사성 증후군, 뭐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 동반돼서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요즘은 이제 이거 말이 많아져서 이거 이제는 잘 많이 안 먹는 것 같긴 한데, 푸아그라라고 그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있죠. 이게 이제 거위에게 억지로 먹여가지고 지방간을 만들어서 이제 지방의 풍미를, 간의 원래 향과 지방의 풍미를 느끼게 하는 약이 그 음식인데,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먹어봤던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지방간에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지방간의 증상도 없습니다. 네, 간이 아프면 증상이 없어요. 네, 피로감이 다고요. 보통 이제 우상복부가 아프면 보통 환자분들이 간이 안 좋은가 막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보다는 담낭이거나 그럴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배 아플 때 나 위가 안 좋아,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시죠. 나 소장이 안 좋은 것 같아, 대장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말은 들어보신 적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 배가 아플 때는 소장이 아프든 대장이 아프든 위가 아프든 그냥 속이 쓰린 것처럼, 꼭 그냥 얹힌 것처럼 그렇게 아픈데, 왜냐하면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담낭이 아프거나 맹장이 아프면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고 담낭이 아프면 오른쪽 위가 아플까요? 그거는 염증이 많이 심해서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부 장기에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이 주변으로 퍼져서 우리 배를 싸고 있는 복막까지 자극이 되면서 그 부위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정도가 되면 병원 가셔야 돼요. 보통 그냥 초반에는 속이 그냥 쓰린 정도? 그래서 이제 속 쓰린 것 같으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내과 가서 아, 속쓰린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제 먹고 하는데 잘 안 나요. 그럼 내시경 해봐요. 내시경 했는데 위는 깨끗하대. 그냥 조금 만성염증이 있대. 대부분 그러다가 나중에 담남염으로 진단받고 오는 분도 많아요. 제가 간담체다 보니까 그런 분을 많이 봐서 그래서 아, 이거 오진 아니야? 뭐 그러는데 오진이 아니고요. 그게 보통 속이 쓰리다가 뭐 그런 정도 있는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한테 전부 다 초음파 해보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두세 번 있다가 그러면 아, 이게 원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추가 검사를 하다가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예, 여담이었습니다. 지방간이 의심되는 사람들, 예, 술을 주 3회 이상 마시거나 한 번에 소주 이상 한 병 마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비만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부 비만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방간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담낭이 안 좋아서 오는 경우도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지방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3분의 1, 한 25% 정도는 지방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다고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방간이 되면은 우리가 간암이라는 게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본적인 단계, B형 간염이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면 20, 30대 때 잘 관리를 하면 20, 30대 때 병원 가진 않잖아요, 자본. 근데 그래도 잘 관리를 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이 걸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금주하고 생활요법, 적당히 운동하는데 잘 안 되죠. 저도 작년보다는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 다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 내 이제 헬스장도 닫고 그러면서 운동을 못 해가지고 다시 좀 찌고 있는데 꾸준히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너무 뭐 회식이라든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많이 안 하는데 회식이라든지 그런 거 줄이면서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금주입니다.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네. 금주가 제일 중요하고요. 간이 나쁜데 술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알코올성 간염으로 이제 간암이 발생해서 수술 받은 분들이 꼭 물어봐요. 한 잔도 안 돼요? 한 잔도 안 돼요. 참. 근데 보통 한 잔 마시고 끝나진 않잖아요. 절대. 한 번 마셨다 하면 계속 마시지. 그래서 이제 마시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뭐 드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되기 때문에 저도 뭐 이제 회식이 있거나 친구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면 한 잔 마시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 가서 이제 뭐 한 잔 마시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한 번 마시면 보통 일반인들이 계속 마시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을 그래도 마셔야 된다. 영업하는 일이다. 아니면은 뭐 만나서 뭐 접대를 해야 된다. 대접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마셔야 되는데 그래도 마시더라도 매일 마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허용치일에서 소주는 한 병, 뭐 맥주는 뭐 2000cc 뭐 이렇게 허용량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허용량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요. 하루에 한 번 마셨다고 하면 한 일주일은 쉬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어쩔 수 없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꼭 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먹는 거를 조절하는 게 또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운동을 해서 그 체지방을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 운동 능력에 보통 이제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숨차게 운동하는 경우는 일반 요즘은 많이 저런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이제 근력 운동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근육이 있어야 또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서 그 근력 운동도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식사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는 뭐 여기저기서도 워낙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간에서도 체중 조절하고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은 저도 이제 과자를 먹거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그 몸에 그 기본 대사량이 줄어드는 것 같은 게 옛날부터 분명히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20대 때도 한번 되게 저도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진짜 한 끼만 안 먹어도 쭉쭉 빠졌는데 요즘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드실 때는 가능한 한 칼로리라든지 이제 성분비, 뭐 단백질과 탄수화물 성분비를 좀 보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튀긴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신발만 튀겨도 맛있다. 저도 맛있는 거 인정하는데 그래도 가급적 튀긴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특히 과자, 과자 같은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도 저도 어제도 하나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조절을 해도 간암이 생기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 치료를 해드릴 거고요. 아니면 뭐 다른 병원 가도 되고 이제 간암에 대해서 이제 간암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간동맥 화학색전술, 동맥 화학색전술, 색전술이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얘기하시죠. 이거를 많이들 받으세요. 이게 장점이 수술 필요 없고 하루 입원해서 색전술하고 그 다음 날이면 보통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 보통 내과에서도 색전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알아두셔야 될 게 화학색전술은 완화적 치료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근치적 치료랑 완화적 치료가 뭐냐? 완화적 치료라는 거는 억제를 해준다는 거고요. 근치적 치료라는 거는 완전히 뿌리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적 절제랑 간이식,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열치료, 에탄올 주입술은 요즘 잘 하지는 않습니다. 고주파 열치료 같이 이렇게 간암을 완전히 몸에서 제거를 해주는 게 근치적인 치료법이고요. 간동맥 화학색전술은 간단하게 실행을 해서 워낙 대중적이긴 하지만, 대중적이라보다는 많이 실행을 하고 있지만 완화적 치료 방법입니다.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색전술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공사를 하나 봐요. 시끄러운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조사라든지 화학색전술 말고 이제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외부 방사선 조사나 항암제 주입술, 전신 항암요법 이거는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할 경우에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간동맥 화학색전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더라도 환자분들이 수술을 거부해서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거는 근치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간 절제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 이제 암이 생기면 암만 이렇게 쭉 도려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도려냅니다. 우리가 보통 해부학적 절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의사들이, 외과 의사들이 해부학적 절제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암세포는 세포 하나만 남아도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정상 조직까지 일부 포함해서 절제를 하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간은 혈관 구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그냥 한 마진 1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도려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혈관 구조를 따라서 암세포가 퍼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나토미칼 리섹션, 해부학적 절제를 해야 된다.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정확하게 절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간 절제술을 하면은 왜 이렇게 크게 많이 제가 간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보호자들한테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도 잘 보호자분들이 못 들어오셔서 못 보여드리는 경우도 많지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이만큼 띄어냈는데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으니까 띄었죠. 못 살게 되면 그렇게 수술 안 하고 동맥 색전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했겠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한 거지만 많이들 놀라는 이유가 이렇게 암은 요거 덩어리만 띄어내는 게 아니라 주변 정상 구조까지 포함해서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나무가 이제 가난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 부분에 암이 걸렸어요. 이 끝에 이렇게 암이 걸렸어요. 그럼 여기만 딱 절제해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중심부에 암이 생겼어요. 중요한 혈관부를 타고 있고, 근데 이렇게 절제하면은 나무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간암이 생겼다고 아무나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간은 꼭 필요한 장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남게 되면은 보통 이제 30%, 40% 그렇게 20%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질환에 따라 틀리지만 이렇게 남게 되면 간이 죽고 간이 죽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한테 간암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간암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나는 초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초기 환자들뿐만 아니라 좀 진행이 됐는 경우에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상태인 겁니다. 간 절제술은 언제 수술을 하냐? 간 절제술은 간암이 걸렸을 때 간은 언제 수술을 하냐? 우선 뭐 여기 이제 대한간암학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대한간암학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간 학회에서도 많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넘어서도 의사가 판단해서 수술을 할 수 있을 상태라고 생각이 되면 수술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좀 안 된다 해도, 환자 상태가 안 된다 해도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잘 모르시겠지만 보시면 차일드푸 등급 A,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간의 기능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좋아야 된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가면서 단일 간암이 딱 하나 있는 간에 국한된 단일 간암세포인 경우는 간 절제가 1차 치료법이다. 대한간암학회는 이제 내과가 주로 주도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도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치료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문맥,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부분적으로만 간 절제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복강경 절제술, 이제 최소 침습 로봇이나 복강경 절제술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암에서 어느 구역에 있든 절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충분한 간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충분한 간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암의 개수가 적절할 때, 절제하기 좋은 위치일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다. 수술하는 게 1차 치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의 기능이 좋은지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어떻게 할까요? 답은 뭘까요? 예, 답은 2, 3, 4고요. 알부민, 혈액응고, 이제 아까 그 처음에 강의할 때 간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게 이제 간이 어느 정도 잘 기능하는지 아는 방법이고요. 네, 황달 수치는 이제 간이 찌끄레기를 잘 배출하는지, 쓰레기 처리를 잘 하는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로 피 검사로 보통 간 기능을 보는데 이게 모든 걸 다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간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간의 간 경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는 방법으로 이제 문맥압을 보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문맥압은 이제 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깊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 섬유화 검사라고 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음파가 돌아오는 그거를 파장을 검사해서 이제 지방간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간이 얼마나 섬유화되어 있는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직 검사도 잘 하지는 않고요.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간 섬유화 검사를 통해서 간에 이제 섬유화라든지 지방간이 있는지 그런 걸 보게 되고요. 이제 혈액 검사, 주로 혈액 검사랑 이제 ICG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CT를 통해서 이제 간의 용적을 저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는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 이제 최근은 아니죠.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간 용적을 CT를 통해서 직접 측정해서 얼마만큼은 남아야 간을 수술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경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예,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 평가할 때 이게 간 섬유화, 아까 말씀드린 간 섬유화 검사입니다. 이렇게 옆에 대고 땅땅땅땅땅땅 쳐요. 그러면 이제 초음파가 들어갔다가 반동되는 그 값을 보고 이제 간의 섬유화가 어느 정도인지, 지방간이 어느 정도인지 보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초음파 그냥 뭐 영상 초음파 가지고 어느 정도 유출을 하거나 정말 필요하면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섬유화 스캐너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차일드푸 스코어라고 우리 아까 그 가이드라인에 나왔었죠. 이게 이제 간 기능 평가는 아주 대표적인 스코어 체계인데요. 워낙 오래되긴 했지만 그만큼 이거만큼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쉽고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없어서 아직도 쓰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도 나왔듯이 황달, 알부민, 응고인자 피 검사로 하고요. 그다음에 CT라든지 그다음에 이학적 검사로 간성 뇌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복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스코어를 매겨서 클래스 A면은 5에서 6점이면 클래스 A, 7에서 9점이면 클래스 B, 10에서 15점이면 클래스 C, 그렇게 해서 클래스 A거나 A면은 대부분 수술하는 게 맞고, 클래스 B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하고, C인 경우는 보통 수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클래스 A인 경우에도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참고 자료로 하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수술 전 간 기능 평가 방법입니다.
클래스 B는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고, C인 경우는 다른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치료하다가 색전술만 했는데도 막 갑자기 복수 차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클래스 C인 경우는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인데 초기면은 간 이식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ICG RP15라는 검사는요, 이거는 이제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이거 없이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저는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혈관을 이제 아침에 혈관에 그 양쪽 팔에다가 혈관을 잡고 체열을 5분, 10분, 15분, 20분 이때마다 체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내려가 계시고 진단검사가 약간 내려가 있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체열을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염색약을 넣고요. 체열을 해서 이 염색약이 얼마나 남았나 확인을 하면서 간에서 대사가 잘 되는지 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좋긴 하지만 여러 차례 체열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혈관이 굵어야 되고 굵은 혈관을 잘 확보해야 돼서 좀 많이 힘들어 하고요, 환자들이. 그다음에 황달이 있거나 뭐 조영제를 썼거나, 조영제도 이제 간에서 대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영제를 썼거나 그러면은 최소 3일 후에, 황달도 좋아진 지 최소 3일 후에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제 문맥 고혈압은 이제 심한 경우는 많이 해보기도 하는데 잘 하진 않고요. 보통 이걸 측정해야 될 정도로 안 좋으면은 대부분 간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적을 재는 방법은요. 이렇게 CT라는 게 이제 우리 단면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면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그립니다. 여기 간 부분을 그려가지고 이제 용적을 하나하나 쌓아서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요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혈관까지 이렇게 잘 그려줍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3D 입체적으로 그려주고 그래서 절제하게 되면 몇 프로 남을지 그렇게 알려주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인들한테서는 간이 20%만 남아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면은 되게 많이 절제를 하는 거죠. 보통 이거는 이제 간 기증할 때 많이 하는데 그래도 기증자는 되게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30%로 하고요. 지방간이 있으면 보통 30%까지는 남겨야 된다. 네, 간경화나 담즙 정체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최소한 40% 남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나 확률이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절제하면은 돌아가실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를 남기자는 거고 이거 이상 남겨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 수술은 예전에는 잘 하지도 못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잘 하지도 못했고 대부분 사망률도 되게 높았습니다. 30% 이상. 10명 수술하면 3명 이상 돌아가셨고 2명 이상 돌아가시고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수술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냐 하면은 출혈을 잡지 못해서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영상검사도 많이 발달하고 수술 도구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현재 수술 사망률은 간 수술 사망률 2% 이하고요. 2% 이하 더 줄일 수는 없냐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수술이든지 사망률 2% 이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 이하면 거의 이제는 다른 수술하고 다름없는 수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수술 기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또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2% 이하로 좋아졌냐? 이건 1982년에 나온 쿠사라는 기계인데 이거 약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수술 도구고요. 이 앞이 350 마이크로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직을 부십니다. 초당 23,000번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부시고 이쪽 끝에선 물이 나와서 이제 열을 식혀주고 찌끄레기를 가운데 구멍으로 빨아들이는 이런 기구입니다. 1982년에 나와서 잘 쓰고 있고요. 수술 장면인데 쓰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쿠사예요. 이게 쭉 갖다 대면 조직이 쓱 없어지죠. 쓱 뭐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조직이 없어지고 안에 중요한 혈관 같은 거는 다치지 않고 간 실질만, 간 세포만 이렇게 쓱 부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많기 때문에 혈관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조직을 부수면서 이렇게 혈관을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기구입니다. 네,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닉이라는 기구인데요. 이제 1984년 이거는 간뿐만 아니라 다른 수술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마찰에 의해서 조직을 절개하는 수술 도구예요. 그래서 앞뒤로 요거는 55,000번 쿠사의 2배 정도 되죠. 초당 55,000번 앞뒤로 움직여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처음에 개발한 의사가 이제 모 회사에 팔았는데
그 회사가 엄청나게 잘 홍보하고 하면서 잘 기술 개발해가지고 요즘은 대부분의 수술에서 쓰이고 있고요. 동맥은 5mm짜리 동맥까지는 뭐 결찰하지 않아도 이걸로 자를 수 있다. 정맥은 7mm까지는 자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절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하모닉이라는 기계인데요. 이렇게 갖다 대고 쓱 하면 쓱 잘리죠. 그리고 아까 쿠사랑은 다르게 빨간 부분이 거의 없죠. 이게 마찰에 의해서 절개되면서 주변 조직들의 손상을 안 입고 주변 조직들을 피가 안 나게 그렇게 다 태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구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단점은 쿠사처럼 혈관을 찾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었다가 나온 이유가 딱 느낌적으로 혈관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조직을 자를 수는 있지만 혈관을 찾아주는 그런 장점은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 기구가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많이 수술이 많이 사망률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자동 문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멍들 쭉쭉쭉쭉 보이시죠? 여기 구멍들에 스테이플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 세 줄씩. 그 다음에 가운데 칼이 나와서 쭉 잘라줍니다. 그래서 혈관이나 소장이나 그런 것들을 자를 때 이거를 쓰면은 한 절제하고 다시 있고 그러는데 뭐 한 20분 내지 빠르리 하신 분들은 10분 만에도 하기도 하지만 20분 내지 30분 걸릴 거를 그냥 순식간에 해결해주는 기구인데요. 이거는 한번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으로 간으로 가는 좌간 정맥인데 되게 굵죠. 이게 한 3mm 정도, 3cm 정도 됩니다. 한 2에서 3cm 정도 되는 혈관을 이거를 자르면 피 엄청 나와요. 그래서 엄청 나오고 돌아가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쭉 넣고 물어주고 끝에 나오는 거 제대로 나온 거 확인하고 그리고 쓱쓱쓱 하면은 여기 물린 거 보이죠? 옆에 스테이플러 물렸고 혈관 쫙 잘렸고 아주 그냥 간편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데 이게 또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뭐 보험에서는 무슨 수술에는 몇 개 뭐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쓰면은 아예 수가를 못 받게 그렇게 해놔서 저희는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너무 남용하면 안 되니까 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되게 상당히 좋은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혈제, 여러 가지 지혈제 너무 많이 개발돼서 요즘은 너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이렇게 액상으로 돼서 젤 형태로 된 건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지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을 자르고 있다 옆에서 피가 났어요. 이렇게 피가 나서 이제 꼬매고 있는데 꼭 오줌 싸듯이 이렇게 나는데 이게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면은 결국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안 나게 꼬맸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나서 여기다 지혈제를 쭉 뿌려요. 젤 형태로 되는 지혈제 뿌리고, 또 이게 원래 지혈제가 뿌리고 5분 정도 누르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 그냥 누르고만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지만 쓱 떼보면은 멎었죠. 아주 좋은 지혈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도 수술 중에 하나만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피가 나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재수라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절제 기구도 발전되고, 그다음에 CT라든지 그런 거 통해서 이제 볼륨도 잘 재고 구조도 잘 알고 그러면서 절제 후 사망률은 90년대는 5% 미만, 2000년대 이후로는 절제 후 사망률 2% 미만으로 줄어서 수술이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제 간암은 그러면 수술하게 되면 얼마나 좋길래 수술을 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암이 1기예요, 2기예요, 3기예요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1기인 경우에 수술을 하면은 보통 우리가 5년 생존율 말합니다. 5년 하면 60개월이죠. 60개월 생존율이 저희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1기일 때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병이 재발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고. 재발을 하든 어쨌든 간에 살아계시는 확률은 한 80% 정도 됩니다. 1기인 경우에.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 이제 뭐 위암 알아보시면 위암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위암 같은 경우는 무병 생존율을 뭐 80에서 9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기인 경우. 갑상선암 경우는 95%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존율이 좋은데, 간암이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냐? 수술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간암이 그만큼 재발을 잘하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혈관색전술을 많이 하시는데, 혈관색전과 간절제술 비교랑 서울 삼성병원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보시게 되면 안병변이 3개 이상이거나 3cm 이상인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SR이 이제 서지컬 리섹션의 약자예요. 수술을 한 경우가 색전술 한 경우보다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간 절제술을 하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주 초기가 아닌 경우에도 수술을 하면은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걸 보여주는 표고요. 일본도 초기일 때는 뭐 당연히 뭐 일본 데이터인데요. 당연히 높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색전술을 했는 경우도 그 생존율이 좋다고 보고한 것도 있는데 보면은 색전술만 한 경우보다는 색전술 하면서 여기 너무 짧게 나와서 안 나왔지만 그 고주파 열치료술도 근치적 치료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치적 치료를 같이 한 경우에는 수술과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치적 치료를 하는 게 생존율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치적 치료를 하시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초기일 때 당연히 절제술이 좋다는 내용인데 이제 넘어가고요. 간암이 발견되는데 수술을 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수술에 대해 알아보고 수술을 받는 게 정답입니다. 다른 병원 가서 보셔도 되고 무서워서 색전술 받는 분들 많고 이제 자연 치료에 대해서 다 이런 경우 있어서 그래요. 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느 병원이시든지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자고 그러면 수술에 대해서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의사들이 괜히 수술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암에서 절제가 가능하면 절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절제가 가능하다면 치료 결과가 좋은 10%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를 하자고 그러면은 나는 안 좋아서 절제를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절제를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 많이 기술이 좋아지면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절제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 CT 영상인데요. 중심부에 간암이 있는 경우였는데 잘 수술해서 지금도 잘 살아 계시고요. 이렇게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이건 3D로 리컨한 건데요. 넘어가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요. 그래서 잘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최근 들어서 2010년 초반에 이제 절제가 예전에는 절제를 못했던 경우도 절제하는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번에 나눠서 수술하는 건데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아까 간이 20%, 30%, 40% 뭐 간 상태에 따라서 그 정도는 최소한 남겨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걸 못 남기는 경우는 그럼 수술을 못 했겠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그래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요.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을 때 이 살릴 수 있는 부분에 혈액은 혈관은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절제할 부분의 혈관들만 묶어두는 겁니다. 미리 뭐 색전술을 하든 아니면 수술적으로 묶어두든 그러면은 이 나머지 이 간들은 여전히 기능은 하지만 혈액이 잘 가지 않게 돼서 기능을 못해서 점점 죽어가고요. 남길 간은 점점 커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점점 커지면 아까 20%밖에 안 남았을 간이 30%, 40%까지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키운 다음에 이 간을 띄는 방법입니다. 2번에 나눠서 수술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알프스라는 건 이쪽 좌외측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자르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간이 워낙 빨리 큰다. 2스테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자르는 것보다 더 잘 큰다 해서 되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얘기 나왔는데 이 수술은 보통 일반적으로 간이 정상 기능을 하는데 너무 많이 절제를 해야 될 때 주로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간전이거나 그럴 경우에 많이 하고 있는데 간암에서도 간 기능이 좋다면 시도를 해서 많이 좋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간암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혈관을 묶어서 어느 정도 죽고 나머지 간이 커진 다음에 완전히 절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간 절제술은 채소 침습 수술이 요즘 또 많이 각광을 받아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개복보다는 요즘은 복강경이나 로봇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간암에 대해서도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크게 간을 쬐어야 됐다면 요즘은 이렇게 구멍만 몇 개 내고 나중에 간 꺼낼 자리에 이렇게 째기만 해서 간만 꺼내고 하면서 이제 채소 침습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소 침습을 하게 되면은 복압을 어느 정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복을 하는 것보다 출혈량도 적고 합병증도 적다, 재원기간도 통증이 적어서 짧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복강경이나 로봇 관절제가 개복 관절제에 비해서 성적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관절제는 그래서 이제 로봇 관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술 후 통증 감소하고 빠른 회복, 그 다음에 상처 감소, 회복이 빠르니까 복귀도 빠르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제 되게 안쪽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강경으로는 절제하기가 힘들고요. 로봇 수술은 거기에 비해서 로봇은 사람 팔처럼 여러 관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는 가능하지만 로봇이라는 기구를 써야 되고, 이 로봇이 아직까지는 대부분 독점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복강경에서 역사가 짧지만 그래도 요즘 이제 많은 좋은 성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담낭 절제 수술인데요. 이제 담낭 절제 수술은 워낙 쉬운 수술이라 이제 로봇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제 배꼽만 뚫고 흉터 없이 수술하는 경우에 제가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합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뭐 차이를 좀 느끼시겠어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화면이 되게 많이 흔들거려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안전하게 뭐 의사들 표현으로 우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그냥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막 기구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막 주변도 잘 건드려지고 화면도 계속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해서 쉽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절제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도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로봇을 만든 다빈치 회사에서 지원해서 이제 멀티센터로 신촌 세브란스하고 일산병원, 그 다음에 울산대, 그 다음에 서울대 뭐 그렇게 여러 기관에서 같이 했는데, 여러 가지 관절제술을 했는데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성적이고요. 개복 전환 케이스는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았다는 결과고요. 이렇게 로봇이 좋은데 이제 장점이 비싸다는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보아이라는 로봇을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개발할 때 저도 같이 동참을 했었고요. 처음 데이터도 제가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좋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빈치 로봇만큼 성능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옛날에 하고 요즘은 이제 제가 아직 참여를 안 해서, 근데 요즘 이제 워낙 로봇이 이제 앞으로 보험이 되고 그러면서 많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이식은 그러면 언제 하느냐? 간이식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데, 문제는 간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떼고 붙이는 게 좋긴 한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간암이 걸렸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간 이식입니다. 간이 많이 부족한 이유는 이제 뇌사자분들이 이제 많이 기증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때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실 때는 많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우리나라 법이 되게 웃겨서요. 본인이 기증하겠다고 밝히고 돌아가셔도 나중에 가족들이 기증을 못하겠다고 하면은 못해요. 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또 우리나라 또 윤리적으로도 또 이제 가능하면은 어떻게 돌아가신 분을 손상을 시키냐,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돌아가신 분이 장기 기증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그런 데보다. 그래서 장기 이식, 간 이식 같은 경우는 생체 간 이식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살아계신 분이 어느 일정 부분의 간을 떼서 이제 간이 안 좋은 분한테 드리는 그런 간 이식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자는 요거밖에 없는데, 이식 대기자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 2,000명도 안 되는데 이식 대기자는 막 3만 명 가까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받기가. 그래서 우리 응급실 가서 진료를 받아도 온 순서대로 받지 않죠. 위급한 사람부터 받잖아요. 이 간 이식도 마찬가지에서 막 돌아가기 직전인 사람들만 대부분 기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사자 간 이식은. 그래서 자기 간이 안 좋더라도 뇌사자한테 간을 받을 정도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럴 의식이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받기 되게 힘들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체 부분 공여자, 그래서 뇌사자한테 받기 힘들면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잘 아는 분들한테 이제 받는데, 간 같은 경우 잘 아시는 분들이 주는 경우는 되게 힘들고요. 암만 먼 관계라도 친척이거나 그래서 이제 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뭐 이게 돈 주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가끔 계시는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장기를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족들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주고 싶어도 모두 다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려는 의사가 있어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시는 분이 위험해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분의 간 기능이 적당한지, 그 다음에 이제 간을 뗐다고 해도 받는 사람이 이게 불충분하면은 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줄 만한 간 크기는 적당한지, 그 줄 간을 떼도 남은 간이 충분한지 다 검사를 해서 적당한 경우에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의사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게 우선 첫 번째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간 기능 검사를 하고 피 검사랑 엑스레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간 스캔 같은 경우로 이제 생체 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한테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 괜찮으면 CT를 찍어서 용적이 충분한지 검사를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간을 많이 주고요. 우간이 보통 전체 간의 한 60%,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분한테 이렇게 이쪽 좌쪽 간을 남겨놓고 오른쪽 간을 이제 받는 사람한테 주는 수술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경우에 예전에는 다 개복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으로, 주시는 분도 복강경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간 절제하는데 간암은 복강경으로 잘 하다가 왜 간 주시는 분은 수술을 못했냐? 왜냐하면은 간 주시는 분은요, 이 간을 전부 다 그냥 쉽게 딱 떼내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혈관들을 다 살려놓고 혈관들은 마지막에 딱 물어야 간이 썩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간암 수술할 때는 이런 혈관부터 잡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수술이 쉽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주시는 분한테 이건 간이 죽으면 안 되니까 혈관도 다 살려놓고 딱 혈관만 자르고 바로 갈 수 있게 이렇게 간에 피가 안 통하는 시간이 가능한 한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을 다 남겨놓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복강경으로 예전에 잘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으로도 복강경이나 로봇으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다 살려놓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은 다 미리 잘라놓고 간 실질은 다 잘라놓고 혈관은 아직도 안 잘랐죠. 이쪽이 줄간인데요. 혈관은 안 자르고 여기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간 다 자르고 딱 간 바로 가져갈 수 있게 백에 담아 놓고 이제 혈관을 물으면서 이제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도라서 아직까지는 시간을 안 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동맥이라서 자르고 아예 지금 담도로 잘랐군요. 담도 자르고 이제 동맥 자르는 건데요. 동맥 물고 자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 문맥을 누르면서 저희가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보통 15분 내로 이 간이 그쪽에 이제 가서 식혀가지고 썩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 피가 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되게 애가 탑니다. 빨리 보내야 되는데 하면서 혈관 이게 간 문맥 자르는 거고요. 다 잘려 있잖아요. 이미 쭉 잘려 있고 이제 정맥만 쭉 자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 간을 바로 보내는 겁니다. 받는 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흉터 없이, 흉터 적게, 없는 게 아니고 적게 살 수 있고요. 간암 환자에서 간 이식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게 간 이식 후 성적이에요. 이제 간암 환자에서 간 이식을 했을 때 성적인데 처음에 100명을 수술했을 때, 100%를 수술했을 때 60년, 그러니까 60개월, 보통 5년 생존율이 암 없이 생존율이 77% 정도 나옵니다. 아까 위암 같은 경우는 70, 80% 정도 된다고 했죠. 똑같죠. 왜냐하면은 영향을 받은, 간염을 받은 그런 간세포들이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그만큼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간암 초기일 때 간 절제술 성적하고 비교해 보시면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간 이식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간 이식을 많이 못하는 이유는 줄 사람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정서상 어떻게 자식한테 간을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도 주실 분이 있으면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우선 본인만 생각하고 저라도 내가 만약에 간이 안 좋아서 자식한테 간을 받아야 된다고 해도 저도 말 못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주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받는 사람이 엄마 아빠가 되게 아파요. 아픈데 간을 드리면 살 수는 있대. 근데 내가 그걸 딱 들었을 때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당연히 드리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잘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식들의 의사도 물어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못 물어보세요. 그렇게 막. 근데 이제 한번 물어보시고 이제 상의를 해서 가족 회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절제술보다 간 이식이 훨씬 성적이 좋습니다. 진행성 간암인 경우는 보통 간 이식을 진행하지 않고 보통 절제술도 보통 많이 안 해서 아직 발표된 성적을 비교한 건 없고요. 간 이식을 보통 할 때는 우리 밀랑크레테일이라고 간 이식할 때도 모든 간을 다 이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초기일 때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색전술이나 간 절제술 후에 이렇게 성적을 좋게 만들어서 스테이지 기수를 떨어뜨려서 이식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이 최종적으로는 간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예, 시간 맞춘다고 힘드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